예, 전부 비디오를 좀 켜주세요. 손 좀 흔들어 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팔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예, 서로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이 상호작용 7원칙 중에서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거래 제도까지만 했습니다. 우리는 거래는 이득이 있다. 거래는 비용이 든다. 거래 이득이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래 제도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것이 어떤 경제 체제론으로 돼서 공산주의,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 명령경제 사이에 이념적인 어떤 대립, 심지어 전쟁까지 나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여간 지금도 일부 이념적인 대립이 시장 경제가 전반적으로는 뭐였지만 사실은 이념적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대립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대립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셈이기도 하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문제를 지난 시간에 배우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뭡니까? 그 가격, 거기서부터 오늘 얘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눌러서 상호작용에 관한 7가지 법칙 중에서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나는 7가지 원칙 중에 사과의 가격은 왜 1,000원이 되었을까라는 문제부터 하려고 그런다. 쭉쭉쭉쭉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쭉쭉쭉 해서 사과의 가격이 왜 1,000원이냐라는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좀 늘리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가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좀 이걸 조금 더 늘리고 보겠습니다. 자, 사과의 가격이 왜 800원도 아니고 1,200원도 아니고 꼭 1,000원이냐. 나는 사실은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이 얘기는 최근 수년간 사과의 가격이 1,000원 내외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생산 소비량이 약 20억 개, 1인당으로 따지면 연 40개, 월 서너 개 정도를 소비한다라고 세계 플러스 무세계 남짓하게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균형이다라는 말부터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균형이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 움직이는 경향이 없는 상태를 균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두 개의 상반된 힘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서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균형이라고 하죠.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서 가격을 소비자는 낮추려고 하고 생산자는 높이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그게 잘 맞아서 가격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상태. 그걸 갖다 우리는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래량을 늘리려는 힘과 줄이려는 힘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상태를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우리가 균형을 얘기하느냐라는 것을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동전을 물이 담긴 컵에 놨을 때, 컵에 넣었을 때 동전의 위치를 내가 뭔가 추론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 자, 동전의 위치를 추론한다라고 할 때, 자, 물이 담긴 컵에 동전을 집어넣었을 때 동전의 위치를 추론하기 쉬운 것이 어느 경우일까요? 백소리 양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까? 갑자기 물어서 미안합니다. 물에 담긴 컵에 동전을 넣습니다.
동전이 가라앉아서 움직이고 있을 때가 더 추정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을 때 위치를 추정하기가 더 쉬울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움직이지 않았을 때요.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추정을 할 것 같습니까? 이 경우에. 컵의 위, 중간, 밑바닥 어디입니까? 밑바닥인 것 예. 같습니다. 우리는 균형이다라고 하면 아마 컵의 밑바닥일 것이다 라고 짐작까지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치를 알겠습니까? 균형이다라는 것은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도 균형이 움직이지 않고 오래 있었으면 아마도 동전은 밑바닥에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균형 가격이라는 걸 따라서 우리에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중요한 힌트 때문에 그건 어디에서 형성될 것이다 라는 걸 갖다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가격은 언제 움직이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가격이 언제 움직이느냐면 사과를 원하는 만큼 못 산 사람이 있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못 판 사람이 있어도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하는 만큼 못 산 사람도 원하는 만큼 못 판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사고 싶어 하는 만큼 다 살 수 있고 팔고 싶어 하는 만큼 다 팔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고 싶어 하는 만큼 팔고 싶어 하는 만큼 사고 팔 수 있어야 된다. 사고 싶어 하는 양을 우리는 수요량이라고 부릅니다. 팔고 싶어 하는 양을 공급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균형이 되려고 하면 수요량 공급량이 공급량보다 커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셋 중에 어느일까요? 백소리 양? 수요량 같아야, 공급량이 커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네. 같아야지 필요 조건입니다. 이게 같아야만이 사고 싶어하는 만큼 모두가 살 수 있고 팔고 싶어하는 만큼 모두가 팔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는 못 산 사람이 생깁니다. 사고 싶은데 맞습니까? 공급량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못 판 사람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균형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균형 가격은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야 된다. 그런데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야 된다는 건 수요량과 공급량은 가격의 함수입니다. 백소리 양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는다, 준다. 수요량은 사고 싶어하는 양이다. 줄 것 같습니다. 왜 줍니까? 줄 것 같다. 왜 줍니까? 어떤 행동이든 비용이 증가하면 가격이라는 거는 너 이거 사서 쓰려고 하면 돈을 많이 내야 돼. 가치 있는 것을 주는 거는 비용을 사람들이 줄이려고 그랬죠. 비용이 올라가면 사람은 그 행동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같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백소리 양? 늘어납니까? 공급량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공급량은 팔고 싶어 하는 양입니다. 엄태준 군 공급량은 가격이 올라가면 증가합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가격이 증가하면 공급량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 그냥 공급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가격이 증가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 공급의 법칙입니다.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떨어진다, 줄어든다는 걸 수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가격에서만 성립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하나의 방정식입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수요 공급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자, 수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수식으로 얘기하면 수요의 법칙은 QD는 DP, D가 감소함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급의 법칙은 SP의 요 S라는 함수가 증가함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건 우상향의 곡선이 되고 이건 우하향의 곡선이 됩니다. 이 두 개가 일치하는 것, DP는 SP다, SP와 같다. 요 식은 P에 관한 하나의 방정식입니다. P에 관한 방정식이다. P에 관한 방정식이다. 어떤 P에 관한 균형 가격에 대한 거기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균형 가격을 여기는 P 스타라고 표시했습니다. 이것을 일치시키는 것이 P 스타입니다. 요 SP와 DP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는 것이니까 여기서 바로 P 스타가 결정이 되면 균형 거래량도 결정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우리는 한꺼번에 그래프를 통해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수요 곡선은 이것과 같이 우하향의 곡선이 됩니다. 공급 곡선은 이와 같이 우상향의 곡선이 됩니다. 이 두 개를 일치시키면 그래서 만나떨어지는 점에서 사실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죠. 거기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사과의 경우는 그것이 1,000원이었었다. 그러기 때문에 사과의 가격이 오랫동안 1,000원이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탐정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수준에서 그 가격에서 사람들이 수요하고 사고 싶어하고 생산하고 싶어하는 것이 20억 개로 일치한다. 그래서 1년에 20억 개의 사과가 한국에서는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입니다. 자, 이겁니다. 자, 나는 가격 균형이다라는 데서부터 뭐를 끄집어냈느냐?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가격의 변동의 요인이 없어야 된다. 변동의 요인이 없으려고 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야 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됐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 그걸 그래프로 그려서 그려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수요 공급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요 공급의 원리를 갖다 우리가 그려봤을 때 이게 만일에 균형이다라는 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나는 여기에서 두 개의 균형을 갖다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빨간 공이 여기에서도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지표가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는 경향이 없으니까 이 점은 우리는 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균형, 여기에서도 균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산 꼭대기에서도 균형, 이 구멍 제일 밑바닥에서도 균형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서 이 지표가 약간 움직였다고 합시다. 그래서 점선과 같은 모양으로 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공은 요 점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한 것이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쪽에 있는 공은 여기에서 약간 왼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민우 군 어떻습니까? 오른쪽의 공은 오른쪽으로, 이쪽은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공도 원래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민우?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요 화살표 방향으로 갔습니다. 왼쪽의 공은 우리 X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X 표시를 해놨을까요? 라고 묻는 게 더 나은가? 장민우 군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인가요? 저 경우에 사실은 어떻습니까? 만일에 여기서 흔들린다면 다른 쪽으로 막 굴러가서 공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 밑바닥으로 갔거나 저쪽 왼쪽 밑바닥으로 갔거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공은 약간 흔들면 균형에서 무너져서 어느 쪽을 반대편으로 막 도망갑니다. 여기에서 이 밑에 있는 균형점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새로운 균형으로 찾아갑니다. 어떤 균형에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걸 약간 흔들었을 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정적인 균형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고 X표시처럼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경향이 없을 때를 우리는 불안정한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불안정한 균형에서는 두 개의 균형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균형에서는 두 개의 균형을 비교해서 외부적인 변화, 지표의 변화가 공의 위치를 변화시켰네 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거 탐정 스타일로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왼쪽의 경우는 추론할 수 없다. 오른쪽의 경우는 추론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수요 곡선이 이동했을 때는 어떠냐 하면 이 경우에도 마치 이것이 커다란 거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점은 안정적인, 거기서 벗어나면 그쪽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는 안정적인 균형입니다. 따라서 여기 오른쪽이 안정적인 균형처럼 이 두 개 점 사이에서 수요 곡선의 변화가 균형의 변화를 초래했을 때 수요 곡선의 변화가 원인이고 그 결과는 균형의 변화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균형의 변화라는 건 뭘까요? 수요가 감소했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줄어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만일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실 원래는 균형이 2에서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이 경우는 점선으로 표시가 됐네요. 원래는 수요 곡선이 D와 같고 공급 곡선이 S와 같아서 균형이 2, 그러니까 가격이 1,000원이고 생산 소비량이 20억 개에서 균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풍년이 들어가지고 공급량이 같은 가격에서 사과가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올해는 거꾸로입니다. 올해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과가 사실은 가격이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은 알죠? 우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충분히 오지 못해서 노동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농가의 상당수가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인데, 두 번째로는 올해 장마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제대로 여물지를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추수철이 가까웠을 때 태풍이 연이어서 닥쳐가지고 많은 낙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급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했는데, 여기서는 증가한 경우를 따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증가한 경우를 따져도 거꾸로 감소한 경우도 쉽게 따질 수 있죠. 여기서는 공급량이 증가했습니다. S에서 S'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공급량이 모든 가격대에서 증가한 것을 우리는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또는 공급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급량이 증가했다는 말이 아니라 공급이 증가했다라고 표시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새로운 균형점이 E에서 E'점으로 이동합니다. E'점으로 이쪽으로 수요 곡선을 따라서 우하향으로, 그래서 가격은 1,000원에서 900원으로 낮아지고 거래량은 20억 개에서 22억 개로 증가했습니다. 생산 소비량이 이랬던 얘기입니다. 만일에 올해와 같이 실제로 생산 공급량이 줄어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확하게 거꾸로입니다. 가격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라가고 아마 생산 소비량은 20억 개에서 18억 개로 줄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사과가 유행하면 어떻게 되느냐도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나는 가격이 어떤 조정 기능을 갖느냐라는 걸 여기서 잘 설명하도록 합시다. 가격은 끊임없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바꿔 얘기하면 소비량과 생산량이 일치하도록 조정이 됩니다. 나는 그거 강조했었죠. 사회 전체로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같아야 된다. 물리적인 이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다. 사과는 생산한 만큼만 소비할 수 있다. 공짜는 없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귀중한 사과를 생산해가지고 그냥 버리면 안 되니까 생산과 소비를 일치시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일치시킨다고? 가격이 그런 조정 기능을 합니다. 가격이 어떤 식으로 조정 기능을 하냐? 만일에 생산이 소비보다 작으면 생산 늘리고 소비를 줄이도록 가격을 올려줍니다. 가격을 올려주면 생산이 늘어나고 소비는 줄어들겠죠. 공급의 법칙,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만일에 소비가 적다면
생산한 만큼 소비가 만일에 모자라다면 가격을 떨어뜨려 줍니다. 시장에서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제절로 정부가 개입해서가 아니라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정이 돼 갑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이러한 가격 조정이 없다면 만일에 생산 소비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수요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만일에 수요량은 많은데 공급량은 작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한때 우리나라 마스크가 그랬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면서 마스크 생산량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데 소비량, 수요량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너무 올라가는 게 뭐하니까 가격을 단속시키면 돈을 주고도 못 사는 지경이 되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합니까, 여러분들? 나중에는 약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대조해 가면서 일정한 개수만큼 할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죠? 말하자면 선착순이나 배급 등 다른 방법으로 생산 소비를 일치시키는 그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시장은 끊임없이 그걸 제절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이런 조정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다른 데서도 알 수 있죠. 가격이 조정한다는 걸 갖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재화 서비스의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시로 계속해서 생산과 소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사과만, 과일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식량이 다 그렇겠죠. 식량만 그렇겠습니까? 의식주가 다 그렇겠죠. 의식주만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다른 것도 다 그렇죠. 의료 서비스도 뭐 이런 것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가격이 결정되겠죠. 사실은 생산 요소의 가격, 노동의 가격을 우리는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자본의 가격을 임대료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역시 일종의 가격입니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 자본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임금, 임대료 같은 것이 결정이 됩니다. 사실 이자율도 일종의 가격입니다. 돈을 빌릴 때,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쓸 때 임대료가 얼마냐. 또 말하자면 돈을 일정 기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빌릴 때 또는 집을 빌릴 때 임대료는 넣지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나중에 원본으로 그대로 갚을 때 얼마만큼 수수료를 내야 되느냐. 이게 이자율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자율도 일종의 가격입니다. 증권이나 부동산도 일종의 가격입니다. 그것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모든 시장 경제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가격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고 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다는 게 기본적인 어떤 그 프레임이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그런 얘기를 했었나 안 했었나 내가 앵무새를 경제학자로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 앵무새에게 두 단어만 가르치면 된다. 무슨 단어를 가르쳐야 될까요? 장민욱은 두 단어 앵무새에게 두 단어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단어를 가르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이 문제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시장에서 결정된 사과의 생산 소비가 과연 적절한가라는 문제를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결정된 난 20억 개라고 했습니다. 20억 개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사과를 더 많이 생산해서 먹어야 되지. 아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조금 줄였어야지.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거 어려운 얘기죠. 유해민양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과가 20억 개가 과연 적절한지, 너무 많은지, 또는 너무 적은지 어떻게 알 것 같아요? 조금 너무 뜬금없이 어려운 문제를 물었나요? 20억 개의 사과를 생산한다. 그냥 주관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까? 너무 적은 것 같습니까? 적절한 것 같습니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적절하다고 경제학적으로 판단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걸 갖다 따져봅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수요 곡선을 읽는 두 가지 방법을 갖다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요 곡선을 읽을 때 우리는 PA라는 가격에서 QA라는 것을 만큼 수요량이 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PA에서 예를 들어 1,000원에서 사람들은 20억 개만큼 소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읽을 수도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거꾸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20억 개째 사과를 살 때 소비자는 최고 1,000원만큼 지급할 용의가 있구나. 최고 가격이다. 사실은 1,000원에 20억 개가 팔린다는 것은 누군가는 20억 개째 사과를 1,000원에 사고 살 수 있다는 말도 되죠. 따라서 여기서 QA를 할 때는 PA까지 지급하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래는 1,000원에 20억 개를 사고 싶어 한다는 말을 뒤집어서 누군가는 20억 개째 사과를 1,000원에 살 용의가 있다라고 읽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격 PA에서 QA만큼 사고 싶어 한다는 말을 QA째 사과를 PA를 주고 사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있다. 사실은 이 가격은 20억 개째 사과를 살 때 1,000원이라는 것은 가격의 최고 한도입니다. 이것보다 500원 주면 소비자는 싫어하느냐? 아이 좋지요. 500원 주고 살 수 있으면 더 좋죠. 한 푼도 안 주고 0원 주고 사면 더 좋죠. 다만 1,000원보다 더 줄 용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0억 개째 사과를 1,000원에 주고 살 수 있는 용의가 있다는 것은 1,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보다 작게 지급하는 걸 거절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많이 지급하는 건 거절합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을 갖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 금액에서 이렇다면 사실은 각 몇 번째 사과별로 요 금액을 다 기둥의 높이를 갖다 다 모으면 20억 개 요 QA 번째 사과는 요만큼을 지급할 용의가 있으면 첫 번째 사과는 더 많이 지급할 용의가 있겠죠. 그러면 QA겠지. 사과까지 살 때 소비자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총 금액은 이 빗금친 사다리꼴 면적과 같다라고 결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둡시다. 잘 이해를 해둡시다. 자, 그러면 20억 개째 사과를 샀을 때는 소비자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여기까지 수요곡선 아래 20억 개까지 요 사다리꼴 면적만큼이 지급할 용의가 있는 총 금액입니다. 요 얘기를 잘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생산자에게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생산자는 거꾸로 20억 개째 사과 1,000원에는 20억 개를 팔고 싶어 한다는 말 대신에 누군가 20억 개째 사과를 1,000원에 팔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000원에 팔 용의가 있다는 건 2,000원 주면 싫어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 1,000원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달리 얘기하면 생산자는 이 공급곡선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생산자가 만족하는 최소한도의 비용을 얘기합니다. 공급자는 적어도 S보다는 더 많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지 꼭 거기까지 가격을 갖다 받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는 사실은 요 부분만큼 요 사다리꼴 면적만큼 요 부분만큼이 사실은 QB개만큼 공급할 때 최소한도 받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S곡선 아래에 있는 것이 공급자의 비용을 나타낸다. 공급자의 비용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는 이 얘기를 갖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봅시다. 만일에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모든 드로잉을 지우고 여기에서는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갖다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나는 얘기할 때입니다. 자, 수요 곡선의 경우에는 사실 수요 곡선 아래에 있는 것을 소비자들은 원한다. 요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사실은 소비자가 만족하는 가격과 수량의 조합이다. 다만 그 가격보다는 아래여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공급자의 경우는, 판매자의 경우는 사실은 최소한도 요거는 받아야 된다. 따라서 가격을 S곡선보다는 위에 있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수요곡선, 공급곡선에 의해서 우리가 요 면적을 4개로 1, 2, 3, 4, 4개로 나눈다고 합시다. 그러면 4개로 나누면 소비자도 생산자도 같이 만족시키는 것은 마지막으로 온 요 사각형 뿐입니다. 마지막 삼각형,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겹치는 마지막 요 부분. 요 부분을 우리는 거래 가능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거래 가능 영역. 여기서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2라는 점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 있는 거고. 그렇지만 1이라는 점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라는 부분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생산자는 만족하지만 소비자는 동의하지가 않습니다. 4라는 점에서도 소비자는 만족하지만 생산자가, 공급자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거래는 오직 어디서만 이루어진다? 3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A라는 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소비자는 사실은 어떠한 돈을 낼 용의가 있느냐면 A까지의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모든 면적만큼 돈을 낼 용의가 있는데 실제로는 1,200원에서 A만큼 거래가 있다면 1,200원만 냈습니다. 따라서 전체로 낼 용의가 있는 금액은 이 말하자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요 사다리꼴 면적이었었는데, 자, 여기서 내가 이거 표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이 아래인, 요 아래에 있는 모든 사다리꼴 면적이 있는데 1,200원 곱하기 5억, 6, 말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6천억 원만 냈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내고 싶은데. 요 부분, 그러면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에서 수요곡선 아래의 면적에서 실제로 A에서 낸 금액은 6천억 원 뿐이니까 사실은 낸 것보다 요 사다리꼴 CS라고 쓴 사다리꼴만큼 소비자는 덜 낸 겁니다. 더 내고 싶은데 더 낼 수도 있었는데 덜 냈습니다. 그 부분을 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한다. 소비자 잉여. 소비자가 사실은 낼 금액에서 그 기회를 좀, 나는 사실은 뭐를 사 먹을 때, 사과를 사 먹을 때 2,000원까지 사 먹을 요구가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1,000억 원에 살 수 있었네. 그러면 하나 살 때 나는 1,000원만큼 싸게 산 건네. 내가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가치, 내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최고의 금액보다 시장에서 싸게 샀을 때 그 남는 금액을 전부 합하면은 사실은 CS만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PS는 뭘까요? PS는 거꾸로 사실 생산자는 요만큼만 비용만 지급받으면 괜찮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1,200원만큼 이만큼이나 지급받았어요. 따라서 전체 지급받은 것 중에 실제로 자기 비용을 빼고 나서도 요 빚금진 부분만큼 돈이 남습니다. 요게 바로 생산자 잉여입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해서 우리는 사회적 잉여라고 부릅니다. A에서의 사회적 잉여는 A점을 지나는 수직선을 그려서 수요곡선 아래, 공급곡선 위의 면적을 합한 것이 사회적 잉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극대화가 되느냐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B에서의 사회적 잉여는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상관없이 여기까지의 사다리꼴의 면적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잉여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요 점에서의 아래의 면적, 위의 면적, 바꿔 얘기하면 수요곡선에서 공급곡선이 뺀 부분의 면적이 플러스인 한 그 거래량을 최대한 확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B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사회적 잉여가 더 커질 겁니다. B보다 왼쪽으로 가면 작아집니다. 점점 커져서 이 교차점에서 가장 커질 겁니다. 즉 내가 내린 얘기 결론은 이겁니다. 사회적인 잉여는
수요곡선, 공곡선이 만나는 점, 즉 균형점에서 가장 극대화된다. 그 균형점은 20억 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추론을 이렇게 합니다. 아,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사회적인 거래량이 결정이 됐으면 그 점에서 사회적인 잉여가 극대화됐음에 틀림이 없어. 사회적인 잉여가 극대화됐다면 거기에서 거래의 이득, 그것이 극대화됐음에 틀림이 없어. 따라서 우리가 분업과 교환의 이득을 가장 극대화되는 생산량이 20억 개임에 틀림이 없어 라고 추론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0억 개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0억 개가 적절한 이유는 우리는 수요 공급이 균형되는 점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근데 사회적인 잉여의 원천은 무엇이냐? 사회적인 잉여는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교환의 이득, 분업의 이득이 시장에서 어떻게 누려지느냐라는 형태의 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실현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잉여가 극대화된다는 것은 사과 시장에서 사회적인 잉여가 극대화된다는 건 그 시장에서 사실은 거래 이득, 분업과 교환의 이득이 모두 다 활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시장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재화 서비스, 수많은 생산 요소, 수많은 자산이 있습니다. 사실은 상품은 단순히 사과냐 배냐라는 물리적인 특성에 의해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의 사과냐 서울의 사과냐 또는 시간, 오늘의 사과냐 내일의 사과냐 또는 상황, 비 올 때의 사과냐 비가 안 올 때의 사과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 상품으로 사실은 가격이 결정된다고 봐도 됩니다. 이렇게 모든 상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든 상품 종류별로 모두 다 거래의 이득, 분업의 이득, 교환의 이득이 다 활용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이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모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시키는 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결정된다면 그 시장은 사실 바람직한 결과를 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추론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대한 연립방정식 체계와 같다. 거대한 연립방정식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어가는 거대한 컴퓨터와 같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 보세요. 사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사과 시장의 수요 공급의 균형을 얘기했지만 사과 시장의 수요 공급은 사실은 뭐에도 의존하느냐면 배나 다른 과일 시장의 가격에도 의존을 한다. 따라서 사실은 2개 이상의 가격이 동시에 결정돼야 되는 연립방정식을 우리는 풀어야 될지 모릅니다. 사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연결되어 있듯이 사실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자본시장의 수요와 공급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모든 시장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동시에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방정식 개수가 수천만 개가 될 수도 있죠. 그걸 시장은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는 과정이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손은 정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시장에서 그 짜장면과 또는 뭐 국밥이든 뭐든 이런 점심을 먹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도 제절로 장사하는 사람은 적당한 정도의 점심을 마련하고 소비자도 적당한 정도로 거기에 가서 각자 자기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생산 소비량이 어느 정도는 일치돼서 조화롭게 움직여 나가고 있죠.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얘기를 원래대로 얘기하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벌들이 아무런 지휘자도 없이 마음대로 꿀벌을 이렇게 나르고 그러면 벌들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뭐 하면서 혼란과 무질서가 생겨날 것 같은데, 각자 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꿀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서로 분업하고 협력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어떤 헌병, 벌 이런 것이 없이도 나름대로 질서와 조화가 유지되죠. 그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점심시간에 식당 주인은 멋대로 점심을 마련하고 학생들은 멋대로 식당을 찾아가면 말하는 쿠폰 같은 거를 정부가 마련해 주지 않으면 혼란과 무질서가 생겨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뭐가 작용한다? 가격이라는 게 작용해서 소비자든 생산자든 이윤 동기 또는 효용 자기 소비자의 그 경제 동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은 국밥집으로, 어떤 사람은 짜장면집으로,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맞게 국밥을 생산하고 짜장면을 생산하고 하는 것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가격이 조정해 준다. 그걸 갖다 아담 스미스는 정부라는 보이는 손에 대해서, 정부는 보이게 조정을 해나가죠. 보이지 않게도 조정하는 힘이 있다라고 그래서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뭐다? 가격이다라고 난 얘기한 겁니다.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이다. 자, 그런데 이제는 보이는 손이 필요한 경우를 갖다 이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보이는 손이 왜 필요하냐? 시장이 사실은 이렇게 그 사회적 잉여를 극대화한다라고 그랬는데 사회적 잉여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나는 세 가지 경우를 들려고 합니다. 독점이라는 건 한 업체가 모두 다 생산량을 다 통제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외부 효과는 공해가 대표적인데 생산하는 사람이 매연을 내뿜거나 폐수를 해서 사실은 소비자가 아니라 주변에 사는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비대칭 정보라는 것은 한쪽은 알고 한쪽은 정보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한쪽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 거짓말의 문제죠. 세 가지 경우에는 사실은 시장에서 균형이라는 게 사회적 잉여를 극대화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봅시다. 그때는 정부가 나서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원래는 이 경우에 수요 곡선이 이렇고 공 곡선이 이러면 E에서 만나야 됩니다. E에서 만나서 E만큼, Q스타만큼 생산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생산자 잉여가 요 P스타보다 아래의 점 삼각형이고 소비자 잉여는 A에서 P스타까지의 요 삼각형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어느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경향이냐면 독점 업체는 여기서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특별히 그렸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엄밀한 근거에 의해서 그린 거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생산량을 Q 바로 조금 줄인다고 합시다. Q 바로 줄이면은 가격이 P 바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생산자 잉여가 원래 이 부분에서 파란색 요 사다리꼴 면적으로 변하는데 사다리꼴로 변한 것이 원래의 삼각형보다 더 클 수 있겠죠. 장민욱은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조건에서 클 수 있습니까? P스타에서보다 P바에서 생산자 잉여가 더 크려면 조건은 어떤 겁니까? 여기에서 요 원래의 생산자 잉여 P스타 EB라는 삼각형에서 P바 CFB가 더 클 조건은 요 삼각형의 면적이 요 삼각형의 면적보다 더 크면 됩니다. 언제 가장 크게 만드는가도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으로 도안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지금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독점자는 생산량을 Q바로 제한함으로써 가격을 올려서 독점 가격을 올림으로써 독점 이윤을 가장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독점 이윤이 뭐로부터 나온 겁니까?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출고량을 제한해서 소비자 잉여를 뺏어옴으로써 생겨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사회적인 잉여가 극대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실은 경쟁을 담합 같은 걸 금지하고 이런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다른 경우는 공해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단위당 공해 비용이 있을 때는 사실 사회가 담당하는 비용이 높은 만큼 사회적인 전체의 비용은 원래의 공곡선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실 생산량이 Q바만큼 있어야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데 지나치게 많이 Q스타만큼 생산함으로써 주변에다 요 삼각형 면적만큼 지나치게 많은 공해를 생산해냅니다. 공해도 적정한 공해가 생산이 돼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은 공해를 하니까 이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공해를 규제하거나 공해세를 매기거나 아니면 매연권, 배출권을 갖다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해서 이걸 갖다 생산량을 Q스타에서 수요 공급의 단순한 교점에서 Q바로 줄여줘야 된다. 거짓말을 할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사과라고 합시다. 사과의 수요 곡선이 사과에 사실은 농약이 있어서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 먹어야 되는데 농약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농부는 농약이 있는 걸 아는데 그걸 그냥 소비자는 그걸 모르고 많이 먹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나치게 많이 먹겠죠. 그래서 사실은 큐스타만큼 먹는 건 지나치게 많이 먹고 실제로는 큐바만큼 먹어야 되는데 사실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요 삼각형 부분만큼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경우는 농약을 규제하거나 거기에 농약이 얼마만큼 있는 거를 예? 누가 노트북이 꺼졌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박소연 양. 오케이. 이런 경우는 사실은 올바르게 정부가 품질 인증이나 어떤 그 농산물 인증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정부가 옳으냐 하면은 정부는 때로는 소득을 재분배할 수도 있는데 정부는 시장 실패를 교정함으로써 성과를 개선할 수도 있지만 실패가 있다라고 해서 곧바로 정부가 들어가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정부도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정부는 사실은 사람으로 꾸며진 겁니다. 선출된 정치인도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부여하는 관료 조직이 있는 겁니다. 관료 조직도 관료적으로 행동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죠. 따라서 정부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정말로 순수하게 원래의 목적대로 달성하느냐 라는 것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정부의 실패, 정부가 그 경우에 실패하는 거와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덜 실패하느냐를 따져가지고 맡겨야 된다. 조금 복잡하죠. 현실은 결코 이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둘 다 불완전합니다. 정부도 불완전하고 시장도 불완전합니다. 어느 쪽이 덜 불완전하냐를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골라가지고 어떤 거는 시장에 맡기고 어떤 거는 정부에 맡겨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자원 배분은 시장이 잘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제한적으로 거기에 보완적인 어떤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본적인 해법입니다. 우리가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이제 이걸로 말하자면 우리는 상호작용을 마치고 빨리 국가경제는 조금 빠른 스피드로 나갈 수밖에 없네요. 10분 뒤에 국가경제에 관해서 나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0분 뒤에 만납시다. 10분 뒤에 만납시다. 10분 뒤에 만납니다. 10분 뒤 4시에 다시 자꾸 이게 다시 엽니다. 왜 이렇게 자꾸 백 자,
미안합니다. 내가 기록을 안 눌렀네요. 어허. 이 녹화를 다시 시작하면서 바로 눌러야 되는데 그걸 안 눌렀네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게 내가 안 눌렀으면 누군가 나한테 귀띔을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눌렀습니다. 그러면 기록이다라는 게 저기에 나오네요. 자, 빈곤의 문제가 아프리카의 문제로 바뀌었다. 아시아에서. 왜 그러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나라는 왜 아직도 못 살까? 왜 못 살까요? 라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아프리카는 자본이 모자랍니다. 자본이 모자라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것을 생산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맨손으로 생산하고 다른 사람은 삽과 곡괭이로 한다면 그거 맨손으로 하는 사람이 못 당해냅니다. 맞습니까? 그 배지윤 양, 삽과 곡괭이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못 당해낼까요? 삽과 곡괭이로 하는 사람은 더 나은 자본을 가지고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뭘 가지고 일하는 사람? 예? 기계를 가지고 하는 맞아요.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가지고 하는 사람 못 당해냅니다.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맨손으로 하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은 자본이 어떤 자본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에 차이가 난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기술 부분도 문제입니다. 기술 부분도. 가난한 나라는 부유한 나라에 비해서 기술 수준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대응할 때도 물론 마스크도 모자라긴 하지만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든지 사람들이 문자를 잘 해독하지 못해서 어떤 방침을 결정해도 그걸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뭐 하면은 사실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아니라 미얀마에 갔을 때 얘긴데 미얀마에 가니까 교통신호등이 딱 2개밖에 없는데 미얀마의 무슨 뭐죠? 그 미얀마에 있는 앙코르와트라는 그 캄보디아로도 갈 수 있고 미얀마로도 갈 수 있죠. 거기 가면 앙코르와트라는 데에 그 뭡니까? 앙코르와트에 뭡니까? 신호등이 인구가 30만 되는 도시인데 2개밖에 없습니다. 왜 적을까요? 이거 자본,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호등 하나에. 우리나라는 사방에 많이 만들어 놨지만. 그런데 그 2개가 다 고장이 났어요. 고치지 않았어요. 왜 안 고치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비싸서 못 고치기도 하지만 고쳐봤자 별로 소용이 없대요. 왜 소용이 없냐? 저 신호등을 사람들이 사용할 줄을 모른대요. 그러면 그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되지. 문맹이라서 말로 써놔도 잘 모른대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거기에 기계가 들어가도 기계를 사용하는 매뉴얼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교통신호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면.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기술을 포함해서 나는 사실은 서로 분업에 의해서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말하자면 경제가 성장하려면 자본이 모자란 걸 쌓아나가야 되고 기술이 모자란 걸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본 축적과 기술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서 아시아에는 성공을 했는데 아프리카는 실패한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었습니다. 왜 어떤 이사벨라라는 사람이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여행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19세기 1890 몇 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여행기를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절망적이었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한국 조선 사람들은 게을러 터지고 뭐 해가지고 생산하려고도 하지 않고 굉장히 하여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 쪽으로 향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조선 사람들이
지방에서 아주 잘 살고 있는 거를 그것도 존경을 받아가면서 잘 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벨라라는 여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자기 국민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구나. 조선의 왕들이 굉장히 제대로 정치를 못해가지고 사실은 자본을 축적하려고 하면 뺏어가니까 사람들은 그냥 쓰려고 하고 기술을 진보시켜도 좀 더 나은 생산을 하려고 하면 정부가 뺏어가니까 기술도 진보를 안 하고 그냥 최소한도의 생활만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러시아로 넘어가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 넘어가니까 변경이니까 국가가 세금을 많이 뺏어나가지도 않으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지역에 유지가 되면서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아프리카의 문제도 비슷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외국에서 많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원조를 주는데도 그 원조가 제대로 경제 발전에 쓰이지 않고 일부 정치인들에게 부패 자금으로만 쓰이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갑니다. 경제에서 호황과 불황이 생기는데 왜 호황과 불황이 생기느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실질 GDP를 가지고 따질 때 덜컹하고 떨어질 때가 있다. 이걸 갖다 추세 GDP 대비 퍼센트로 표시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프가 왼쪽의 그래프에 보면 외환위기 때 추세보다도 8%만큼 밑으로 떨어집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보다는 덜하지만 6%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 전에도 오일 쇼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라는 것은 석유 수출 기구가 석유 가격을 갑자기 4배 이상으로 올렸을 때 우리나라에 닥친 위기를 얘기합니다. 1차, 2차 두 차례로 나눠서 닥쳤는데 그때도 상당한 정도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는 우리나라는 올해 마이너스 3%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되고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경제 충격이 생겼을 때 경제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를 따지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는 경제는 아주 수많은 시장이 있거든요. 크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도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크게 5개의 시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화시장이 있습니다. 노동시장도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있고 증권시장도 있고 화폐시장도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재화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 증권시장 이런 시장들이 있고 거기다가 거기에 주체가 크게 4개가 있습니다.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고 정부도 있고 외국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 5개의 시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상호작용을 한 전체적인 결과가 국가경제인 겁니다. 복잡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되죠. 아까 나는 각 시장에서 연립방정식 체계를 풀어서 거대한 컴퓨터처럼 세계에 움직여가지고 가격이 동시에 연립방정식 해로서 구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그것보다 더 복잡하게 각 여러 주체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작용의 결과가 사실은 일단 하나의 충격이 닿지만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다른 데 상호작용을 하고 파급되고 흡수될 때까지 사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코로나하면 코로나라는 사태가 전체로 파급돼서 여러 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재화시장, 음식물 시장에 뭐에도 영향을 미치고 마스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과정이 다 완성이 돼서 최종적으로 다 흡수될 때까지 2, 3년이 쉽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합니까 여러분들? 2, 3년이 쉽게 걸린다. 하나의 충격이 나타나면 그것이 파급되고 흡수되는데 2, 3년이 쉽게 걸린다.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예를 들어서 좋은 충격이 닥쳤다고 합시다. 코로나가 아니라 풍년이 들거나 노사 간의 협력을 잘해서 전부들 일할 맛이 난다 하고 신이 나고 이런 일이 닥쳤다고 합시다. 아니면 삼성에서 무슨 새로운 아이폰을 뺨치는 갤럭시 폰이 개발에 대해서 한국이 수출 우위를 점해서 수출도 잘 되고 반도체도 잘 된다고 합시다. 그럼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좋은 기술 충격이 생기면 똑같은 투입을 통해서 보다 많은 걸 생산할 수 있으니까 먼저 생산이 증가하면 당연하게 소득이 증가합니다.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표. 여기 뭡니까? 내가 추석 작성해서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거를 뭐로 표시할까? 스탬프로 그냥 표시할까요? 별로. 자, 요 표를 얘기한 겁니다. 좋은 충격이 있으면 소득과 생산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저축도 증가하죠. 투자도 그 돈 남은 거 가지고 투자도 많이 합니다. 그게 부동산 투자가 됐건 또는 기계 투자가 됐건 공장을 새로 짓건 말입니다. 그러면 고용이 증가합니다. 일자리가 많아지고 고용이 증가하고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노동의 가격, 임금이 상승합니다. 임금이 올라갑니다. 취직도 잘 되고 실업률은 떨어지고 임금도 올라갑니다.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공장이 잘 돌아가니까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고 임대료도 상승합니다. 자본시장에서 임대료도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자율도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다시 소득이 다시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늘어나니까 자본도 늘어나니까 생산성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이 과정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경제가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흡수되면서 2, 3년이 지날 때까지 그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나쁜 코로나 충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의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제는 나쁜 충격이 있으면 소득과 생산이 감소합니다. 그럼 사람은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도 줄이고 투자도 줄입니다. 그러면 고용이 감소하겠죠? 임금도 하락합니다. 실업은 증가하겠죠. 그러면 공장도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가동률이 감소하고 임대료도 하락합니다. 이자율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주가는 왜 올라가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주가도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렇죠. 돈을 많이 풀어서 돈이 갈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나아지겠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코로나를 잘 대처하고 있어. 이런 어떤 자신감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주변에 있는 중국나라가 중국이 지금 코로나를 거의 극복해서 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경제가 좀 풀릴 거야. 주가가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셈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나쁜 기술 충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거래와 협력을 어렵게 해가지고 생산과 소득이 감소하고 투자도 감소하고 고용도 감소하고 노동시장에서 그런 나쁜 충격이다. 자본시장으로 파급이 되고 증권자산시장에도 파급이 되고 이래서 재화시장에도 다시 투자가 감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유위기도 비슷하게 나쁜 충격이 해당했습니다. 금융위기도 일종의 나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나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소화해내는 과정에서 경제가 때로는 불황이 되고 때로는 호황이 되고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퍼즐로 넘어갑니다. 나는 인플레이션이 뭐 때문에 생기느냐, 통화량 때문에 생긴다는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돈을 새로 찍어서 뿌리면 우리가 모두 부자가 되느냐? 아닙니다. 자, 국민이 100조 원을 지금 우리나라는 100조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당 2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내 주머니에 왜 200만 원이 없느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사실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회사에 있거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새로 100조 원을 발행해서 뿌리면은 그러면 우리는 전부 부자가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100조 원을 발행해서 지금 가지고 있던 100조 원 합해서 200조 원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물가가 배로 올라갑니다. 장기적으로 물가가 배로 올라갑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생산은 일정한데 통화량만 2배로 증가하면 물가는 2배로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예측입니다. 왜 그러냐? 통화는 원래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물건 얼마만큼만 구매력을 화폐의 형태로 가지고 싶어 하느냐라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규모나 이런 생산을 하면 우리는 약 100조 원의 현금을 가지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0조 원을 집어넣으면 어떡할 것이냐. 사람들은 과도한 현금을 쓰려고 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그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걸 처분할 수 있지만 경제 전체로는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처분하는 유일한 방법은 물가가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발행한 200조 원이 과거 100조 원과 같은 가치를 가질 때까지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결론은 뭐냐? 물가가 통화량과 비례적으로 마찬가지 비율로 올라간다. 통화량이 2배로 되면 물가는 2배로 올라간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나는 그럼 부자가 되느냐, 부자가 안 되느냐? 아닙니다. 물가가 2배로 뛰면은 부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200만 원 가지고 있던 거 400만 원 가졌을 뿐입니다. 모든 월급도 물가도 다 2배로 올랐기 때문에 나는 더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이걸 따로 따져서 새로 얻은, 그래도 나는 공짜로 돈 얻은 만큼 부자가 된 거 아니냐? 아닙니다. 내가 200만 원 얻은 거는 과거의 가치로 하면 100만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100만 원만큼 이득 아니냐?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200만 원은 지금 100만 원 가치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정부는 사실은 새로이 화폐를 발행한 것이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의 가치를 살짝 빼가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대원군은 사실 비싼 실험을 했습니다. 경복궁을 재건한다는 비용을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당백전을 발행해가지고 그 당시에 통화량을 약 2배로 만들었습니다. 대원군의 아이디어는 이거였겠죠. 그걸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경복궁을 재건하자. 그러면 그 돈이 거저 나온 거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의 가치가 반씩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빼놓은 겁니다. 그걸 그렇게 알게 모르게 빼놓은 걸 일종의 세금이라고 따져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세금이 100만 원, 주주이익이 100만 원. 그래서 소비자는 아무런 이득을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물론 그 과도기적으로는 대원군은 사실은 당백전을 발행하면서 물가가 교란이 되고 쌀값이 3배, 4배로 일시적으로 올라가게 돼서 결국 백성들의 원성이 들끓게 되고 결국은 대원군이 실권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플레이션은 어떤 특정한 물건의 구성, 표준 상품 바구니 Q0라는 걸 사는데 기준연도에 비해서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가느냐를 따진 겁니다. 기준연도와 똑같이 지금도 살 수 있다. 기준연도에 100만 원 주면 살 수 있었던 거를 지금 120만 원 줘야 된다. 그럼 물가가 20% 올랐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이렇습니다.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으로 하면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지금 현재의 물가 상승률은 0%에 가깝습니다. 2% 이 정도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한때는 1970년대나 이때는 물가 상승률이 연 30% 이상 갔던 때도 있었다는 거 여기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다가 물가가 10%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든 거는 언제였었냐면 198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통화량 규제를 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정부가 통화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량을 한 자리 숫자로. 그러면서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통화량에 의존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반증입니다. 자, 이제는 경기 순환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얘기합시다. 하나는 통화량이 난 2배로 증가를 하면 결국은 물가가 2배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는 어떠냐? 중간 과정에서는 사실은 사람들은 물가가 물건이 잘 팔려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랑 통화량이 늘어난 거랑 잘 구별을 못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마치 양치기 소년이 늑대야라고 소리치면 사람들이 달려오듯이 이 비유가 적당합니다. 양치기 소년이 늑대야라고 하면 소리치면 달려오듯이 통화량을 풀면 사람들은 이것을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돈 씀씀이를 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200만 원을 무조건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일시적으로는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같은 시기에는 그런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걸 줘야 되죠. 미래의 돈을 미리 갖다 끌어다 쓰는 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경기가 불황이면 코로나 위기 같은 때 그런 거라도 해야 됩니다. 재정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고 지출은 증가시켜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을 갖다 우리는 재정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일 경우도 물론 있죠. 세금을 나는 적자 재정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금을 줄이고 지출을 증가시키면 재정정책이 적자가 됩니다. 통화라는 것도 통화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죠. 경기가 불황일 때는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재정 적자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세금은 줄이고 지원금은 늘려야 되죠. 지출은 늘려야 되죠. 그러면 적자가 되고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야 될는지도 모르죠. 그래도 정부의 그런 적자적인 정책이 우선 세금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그 세금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사실은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니까 저축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세금이 깎이니까 그냥 씁니다.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에서는 통화량을 늘리고 또 재정 정책에서는 불황기에 세금은 줄이고 지출은 늘려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얘기를 복잡한 얘기를 좀 줄여가지고 빨리 그냥 마무리를 질 수밖에 없네요. 퍼즐 6은 국가 사이에서 무역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여기서 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국이 직물과 포도주를 생산하는 것을 포르투갈이랑 비교를 하면 노동 투입량으로 봐서 영국이 둘 다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덜 못하는 게 직물입니다. 포르투갈은 둘 다 잘하지만 포도주를 상대적으로 더 잘합니다. 그러면 비교 우위는 영국이 직물에 있고 포르투갈은 포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직물을 주로 생산하고 포르투갈은 포도주를 생산해서 서로 교환을 하면 영국도 포르투갈도 더 좋아집니다. 이 얘기는 전에 우리가 두 목수 사이에서 얘기했습니다. A부와 B일 사이에 B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동양 가구에 전념하고 A부는 서양 가구에 전념해서 그걸 교환하면 서로 한 달간의 방을 누릴 수 있다. 이 얘기를 국제적으로 확장한 것이 자유무역론입니다. 사실은 원래 그 두 목수의 얘기를 이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에서 따온 겁니다. 이걸 비교 우위론이라고도 하고 국제 분업론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분업전에 어떻게 따지느냐. 실제로는 그러면서도 사실은 왜 미중 무역 분쟁이 생기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거래 이득에 따른 갈등을 이득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운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자유무역을 위한 여러 가지 국제협정을 할 때도 사실 서로 간에 자기 이익을 키우려고 사실 여러 가지 밀고 땡기고 많이 합니다. 노사 간에 싸우는 거나 비슷하지요. 왜 환율이 1달러에 1250원으로 되었을까라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뭐냐? 환율은 통화 교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는 1250원, 1대 1250. 이 교환 비율을 우리는 환율이라고 부릅니다. 환율이라고 할 때 이 환율이 왜 1250원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갖다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건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똑같은 햄버거의 가격이 한국에서는 5,000원이라고 합시다. 미국에서는 4달러라고 합시다. 그러면 5,000원의 가치와 4달러가 햄버거를 통해서 같아진다는 게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5,000원이 4달러면 1달러는 1250원, 4분의 5,000원, 1250원이 될 거 아니냐. 왜 그러냐라는 걸 따져도 사실은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보다 조금 더 많으면 한국의 햄버거를 수출해서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거꾸로 더 비싸면 거꾸로 햄버거를 수입해서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거가 달러화의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켜서 가격을 1250원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무역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환율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국제 자본 이동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자본이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미국의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전 세계로 돌아다닙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자본은 한국의 주식과 채권 같은 거를 사서 증권 시장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차입의 형태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금은 물건은 좀 더 비싸게 쳐주는 곳으로 흘러가듯이 자금도 국제 자본도 이자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달러가 왔다 갔다 수요와 공급이 되는데 사실 상당한 비중은 주식 투자, 증권 투자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달러를 사고 파는 수요의 99.99%는 무역을 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권을 사고 팔기 위해서 드나든다. 만 대만큼 더 많이 거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역 거래보다. 그것이 뭐를 따라서 움직이느냐? 수익률이 어느 쪽이 더 높으냐? 주가 수익률이 어느 쪽이 높으냐?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거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어떻게 되느냐? 삼성이 뭐를 개발했느냐? 여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이 그렇게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4월 1150원에서 1250원으로 왔다. 요새 1160원으로 다시 내리는 이유는 미국이 제로금리가 파월에 의해서 연장이 됐다거나 중국 경제 회복이 최근에 회복 전망이 더 밝아졌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한국의 원화 가치는 올라가고 미국의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줄어들어서 좀 말하자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환율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국가 경제를 갖다 마친 셈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그 4주 동안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금주, 토요일, 일요일 여러분들이 8문제, 역시 8문제로 하겠습니다. 8문제를 푸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주 동안 여러분들 즐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적과 관련돼서는 언제든지 책임 교수인 저한테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전부 손 좀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한테 수고하셨습니다. Q&A든 뭐든 연락 주세요. 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나도 많이 고맙습니다.